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3회 연속 할 말이 없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이 혼미한 황약사입니다. 네, 송백수입니다. 게스트로 왔다가 패널이 되는 것 같은 레진입니다. 패널 확정 경축 빰빠밤. 돈을 달라고 돈을. 빰빠밤. 오늘 끊임없이 방청객하고 있는 오리픽스입니다. 패널 2 확정 빰빠밤. 자, 오늘의 주제는 연속적으로 마약 얘기를 할 건데 마약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확실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마약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빨리 하세요. 이제 불안해서 그래 나 지금. 아니 봐봐, 우리가 지금 계속 마약을 할 때마다 종류별로 마약 할 때마다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좀 더 강조하시라고요. 이거를 죽는 거 말고 더 어떻게 아니, 강조를 TV 해야 보면은 돼. 절대 어린이들은 따라해서 안 됩니다. 한번 딱 포인트를 찝어주잖아요. 애들이 잘도 이런 걸 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그런 톤의 매너로 하지 않았잖아요. 네. 심지어 대마조차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 대마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뭘 또 어떡하겠냐고. 엄청 그렇죠. 강하게 워닝한 방송이잖아. 그 정도면. 사실 우리가 저 팩트 폭력 전문 방송이잖아. 팩트 뭐라고? 팩트 폭력. 그게 뭐야? 팩트로 폭력을 가는. 왜 TV에 나오는 쇼닥터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잖아. 근데 우리는 팩트로 폭력을 가는 방송이다. 시즌 2 13번째 이야기 3부 향정신성 의약품. 오늘의 주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도대체 향정신성 의약품이 뭔가요? 이게 법에는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약이라고 돼 있는데 영향할 때 향인가? 예. 근데 군이 나눠져 있어요. 1, 2, 3, 4, 5까지 있거든요. 1번이 각성제, 네. 2번이 환각제, 3번 수면제, 4번 진정제, 5번 복합제에서 1, 2, 3, 4, 5군으로 나눠져 있고 수면제, 진정제는 저희가 이제 수면장애 때 얘기했던 그치. 그다음 항불안제, 그치. 뭐 신경안정제 얘기했던 그것들인데 좀 각성제랑 환각제가 문제거든요. 아니 근데 환각제라는 건 환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암페타민이요. 그쵸. 근데 환각제를 약으로 쓴다는 게 참 신기한 거지. 환각을 일으킬 일이 있어요? ADHD. 물론 그렇긴 알면서 나는 물어본 거지만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 이 아니 바보야. 1, 2, 3, 4니까 각성제부터 설명을 할 거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자극적인 각성제부터. 네, 각성제. 각성제 그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그 영국의 LSD. 어떤 위대한 록 그룹인데 약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그룹이 있어요. 네. 더 비틀즈라고. 네. 그분들이 이제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LSD거든요, 이게. 그렇지. LSD. LSD가 원래 LSD는 뭐의 약자인가요? 라이서직 애시드, 뭐 다이에틸아마이드 줄여서 LSD인데 또 라이서직이라고 그래요. 라이서직, 뭐 리제르그산, 리세르그산. 백과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치. 독일어식으로 읽어서 그런 모양인데 저 맥각이라는 균이 있어요. 맥각. 맥각균에서 합성한 물질이고 맥각균은 어디 사는 균인가요?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거죠. 호밀밭에 사나요? 호밀이라는 서양 애들 먹는 곡식에 기생하는 균이에요. 기생충은 아니고 이제 균인데 거기서 이제 맥각 에르고트라고 얼고트가 네, 저희가 거구나. 에르고타민 뭐 이런 약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밀이나 보리의 씨방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맥각균의 균사예요. 그 균사를 말려서 맥각이란 걸 만드는데 이게 독이 있다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물질이에요. 편두통 약으로 쓰거든요. 저 카펠고트라고 카페인이랑 에르고타민 합쳐서 이제 혈관 수축하는 그러니까 뇌혈관 수축을 시켜가지고 그 편두통의 약으로 쓰고 아니면은 저 뭐 전 말리는 약이라 그러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이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아니, 남자는 상관 있을 수 있지. 아 그런가? 플로라티노마. 저 뭐지 저 리스페랄 같은 거 먹고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오케이, 있고요. 오케이. 브로모크립틴 같은 약이 있거든요. 페르골라이드나 이것도 다 맥각에서 나온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 일이 없는 약을 만드는데 원래 쓰는 거라고요. 맥각이라는 게. 그치. 근데 그 맥각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독성으로 조증이나 환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게도 해서 옛날 서양에 맥각 중독 때문에 피해가 되게 많았다고. 우리야 쌀을 먹으니까 쌀에는 이 균이 안 자라니 별로 호미를 잘 안 없어서 키우니까.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맥각 중독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약이 된다는 걸 알았겠죠, 나중에. 그래서 호밀이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가? 호미를 먹고 조증을 일으켜서 행복감 때문에. 이분도 이제 드립으로 소리 뻗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나랑 6개월 동안 개드립만 배웠는데 오늘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가 많이 겹칠까봐 오늘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 맥각균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 게 LSD라는 약이고요. 네. 이게 환각의 대명사예요. 환각이요? 네네. 헛것이 막 각성제인데 네네. 귀신이 소리를 보이거나. 본다라던가 색깔을 듣는다 같은 아까 그 시각과 청각이 교차하는 공감각의 대명사예요. 사이키델릭 뭐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및 지각 능력에 이제 왜곡된 정보를 이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거죠. 헛것이 보고 들리고 그렇죠. 느껴지는. 환시, 환청 이런 게 이제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아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할 때 그 복합제 빼고 4개를 나눴는데 네. 앞에 2개는 사실 비슷한 애들이에요. 각성제와 환각제는. 네.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언가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원래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약들이 보통 이쪽에 들어가고 반대로 무언가를 억제를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떨어뜨리는 쪽의 약들이 수면제나 진정제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엄밀히 플러스고 하나는 나누자면 마이너스죠. 네. 업계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업계열. 드디어. 업자로 거듭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실제 치료 용도로 쓰나요, 이 약을? 각성제 중에 치료 용도로 쓰는 거는 못 봤어요. 아까 암페타민. 얼고타민. 그걸 환각제로 분류하니까. 환각제로 분류는 하긴 하는데 사실 각성 각성효과가 효과를 있는 보는 환각제로 분류를 건 하는데 많죠. 1군, 2군, 3군, 4군 나눴을 때 1군 각성제류 중에 우리 법에서 나눈 군 중에 약으로 쓰는 거 못 봤고요. 얼고타민. 얼고타민은 각성제가 예, 아니지. 여기에 분류 안 돼 있어요. 맥각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 환각은 없는 물질인 거고 이거를 다르게 이제 환각 같은 걸 살려가지고 합성을 하면 LSD가 되는 각성제가 되는 건데 각성제 중에는 약으로 쓰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왜 향정신성 의약품이지? 이게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가요. 의학적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는 약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임의적 분류고요. 아까 저 법에 네. 얘기했을 때 원료 물질, 약으로 쓰지 않는 약물 전부 다 통틀어서 이 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으로 나누다 보니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약이랑 뭐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은데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그거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나 예. 뭐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전 방송에서는 이제 천연 약물. 아하. 얘는 지금 합성 약물. 아하. 그렇군요. 합성도 합성이지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는 뭐 그 용도를 가지고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라는 게 포인트고 마약은 내성 의존성 금단 증상 이쪽이 좀 더 포인트가 아닌가 정치적인 분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LSD라고 할 만한 것을 우리도 의사 약사이지만 직업적으로 접할 기회는 없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잘 없죠.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LSD를 처음으로 그 알약으로 만든 사람이 화학과 출신의 의사예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죠. 그 20세기 초죠 거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1900년대 초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그걸 했고 그 양반이 어떤 또 문제 이 양반이 이게 어떻게 걸리게 됐냐면은 이걸 집에서 합성을 하다가 폭파시를 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LSD는 태초부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약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의료 목적으로 예. 쓰인 적이 없구나 이건.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아. 나중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LSD 환자가 이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로 이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뭐 그 기여를 한 거야 이 사람? 뭐야? 결과적으로. 지금은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쓰는 케이스가 외국엔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린 없어. 그런 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 LSD는 결국에는 환각과 관련된 굉장히 있지 않은 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얘도 실제로 의존이나 내성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플래시백 이펙트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마약에서 말하는 그런 내성 의존성 문제라기보니까 신체적 의존성 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어떤 환각으로 공감각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되살아나는 거야. 그때 그때 느낌 같은 게 PTSD 같은 건가?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가까운 회상을 표현이죠. 하는 거예요. 자기의 PTSD에서도 약 플래시백이라는 빨았던 용어를 기분을.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LSD를 먹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한두 번 접해요. 우연히 뭐 클럽을 이용하든 어쨌건 그 다음에 잘 살다가 한두 달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웠다 아니면 대마를 피웠다 이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약물을 접하거나 어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효과가 딱 살아나면서 이 현실 감각이 사라지게 돼요. 이제 공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봐야 되고 귀로 들리는 건 들어야 되는데 귀로 들어야 될 거 이제 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뇌의 감각 자체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약효 때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약이 다 빠져나간 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눈으로 듣는다는 경험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거 해보고 싶다고 술 지금 잘 적극적으로 먹으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 잘 먹으면 술 먹었을 때 그러지 않나? 예? 막 뭐 술 먹고 개가 되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술하고 담배를 같이 하면 이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술 먹으면은 입으로 먹어야 될 걸 뱉죠 그냥. 그 정도지. 뭔 소리야 저게. 이게 뭐 굉장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창의력을 높이겠는. 창의력을 높인다라고 먹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가. 모든 약들이 다 그런데 그 창조 경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똑같죠, 플래시백 똑같이. 이펙트 때문에 아닙니다. 자꾸 뒤를 돌아봐. 자, 그럼 LSD가 각성제의 대표적인 거였다 그러면 환각제로 분류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히로뽕 얘기할 때 나왔던 거죠? 이게 저 YG 드럭 2죠 이게. 암페타민. 약국 스프링 파크 사건이라고. 그게 뭐지? 박봉. 야. 그분이 이제 암페타민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네. 저희가 ADHD 치료 용도로 ADHD가 그러니까 뭐냐 우리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 오. 과잉 행동을 그 정신 신경계를 자극하는 약을 써서 뭐 역설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빡 올려주는 네. 효과가 있어서. 그 공부 잘하는 약 이러면서 강남에서 저희가 이제 강남 드러그 얘기했었죠. 맞아. 그게 암페타민이라고요? 네, 암페타민류예요. 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뭐 이런 네. ADHD 쓰는 실제로 메틸 의료용으로는 페니데이트. 암페타민을 직접 쓰는 경우는 잘 없고 그쵸. 그걸 합성해서 뭐 메틸 페니데이트니 뭐 그렇게 해서 약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쓰는데 미국에서 암페타민 솔트를 직접 약으로 쓰는 주가 있다고 하네요. 몇몇 개 주에. ADHD를 옛날에 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이 나오기 전에는 얘를 그냥 썼어요. 암페타민을? 네. 위험한데도 그냥 썼다가 다른 약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페니데이트가 나오면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젊은 의사들은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안 쓰는데 옛날 의사들 혹은 아직 적응증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핑계대면서 약쟁이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박봉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거를 수입해서 썼다.
근데 ADHD가 있다고 보니. 아니 우울증으로. 아, 우울증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암페타민이 약으로 허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입도 불가능하고 처방전이 있어도 수입이 불가능한 거였는데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이 약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정말 치료 용도인지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범위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범 사건이 필로폰이 아니라 암페타민이에요. 암페타민을 먹은 거예요? 네네. 에더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현재 상품화가 돼 있는 암페타민을 들여왔고요. 근데 한국에는 없어. 본인의 주장은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박범 씨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처방을 받아와서 쓰고 있었는데 심해져서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비임가 약물 밀수 사건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약 이전에. 마약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한 우리나라에 비인가 허가 안 된 약물. 약을 임의로 수입한 밀수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처방이 있어도 못 들고 들어오나요? 우리나라에 그 약이 없으니까. 암페타민은 안 돼요. 아니 암페타민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 그 허가가 안 된 약을 수입하려면 신고를 해가지고 근데 말했잖아요. 업자가 돼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고 허가를 받고 일단 그 품목에 대한 허가부터 받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허가가 날 리가 없는 거니까 밀수를 한 거죠 결국은. 다른 약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죠. 다른 약이 그래서 아니라 그- 굳이 예. 이 약이 필요했을 뭔가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를 그래서 듯한 상황이 있는 거는 이거를 같은 약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이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아까 제가 이제 에더럴이라는 이제 상품명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네. 에더럴이라는 상품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이제 에더럴이라는 이름도 여러 개가 있는데 반 쪼개서 먹는 형태로 나와요. 2알짜리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파티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반을 딱 쪼개가지고 처음에 먹고 중간에 한 번 더 먹어요. 그런 용도로 2알짜리를 쓴단 말이에요. 미국 언제 갔다 오셨죠? 얼마 전에. 뭐야, 그때 파티를 안 갔어요. 파티를 안 갔는데. 아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훅 들어오네. 하여튼 그래서 에더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제 미국에 실제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지만 한 알짜리를 처방했을 때 비해서 그렇게 쪼갤 수 있는 제형의 약을 처방했을 때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하필이면 박범 씨가 들여온 게 딱 그 약이었던 거죠. 쪼갤 수 있느냐. 왜냐면은 ADHD 치료를 할 때는 콘서타 오로스 뭐 이런 식으로 서방형 제제를 만들어서 왜냐면 아침에 약 먹고 오후 돼서 약효 떨어진 다음에 애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난리를 치면 안 되니까 그 지속 시간이 긴 약을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의료용으로는 그렇죠. 아닌 걸 처방했다 그러면은 시선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도핑할 때도 저희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집중력 증가시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뇌를 오버클럭 하는 거죠. 네. 그 용도라서 도핑에도 많이 쓰고 그 도핑에 이게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그때는 그 남성 호르몬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얘기를 덜 했는데 요새는 이것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트렌드의 문제가 있는데요. 암페타민이 그 메이저리그에서 70년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야구 얘기한다 또. 아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주로 유행을 하고 암페타민 70년대에 유행을 했는데 이때 어떤 용도로 썼냐면은 뭐 그냥 먹고도 쓰지만 보통 원정 경기 갔을 때 비행기 타고 막 미국 넓잖아요. 시차 적응 안 되고 막 졸리고 컨디션 안 나올 때 이거 딱 먹고 시합 들어가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용 약물로 썼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전에 이제 베리 본즈 얘기 여기서도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그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제일 많이 친 타자 그쵸. 이 타자가 이전에 더 많이 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크 아론이라고 이제 70년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암페타민을 먹었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베리 본즈한테 너는 스테로이드 빨고 홈런 쳤으니까 홈런왕이 아니고 내가 진짜 홈런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정도로 유행했던 약이에요. 그땐 금지 약물도 아니었고. 차라리 암페타민을 먹지 이런 거였나? 나는 걸리기 전에 먹었고 너는 걸린 후에 먹었으니 나쁜 놈이다 뭐 이런 논리죠 사실은. 암페타민을 지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암페타민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페타민의 여러 가지 변형 형태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냥 이거를 약물 목적으로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나? 이거는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안 지치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 드신 정말? 분들이 술을 먹다 보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술은 안 취하는데 피곤해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송백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35세를 딱 기점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아직 안 볼 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술만 먹어도 그런데 이제 보통 파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춤추고 맞아요. 사실 뭐 어떤 성관계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체력 부족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약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그래, 거예요. 밤은 긴데 내가 힘이 딸리면은 요거 하나를 하죠. 먹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쓰는 게 잘 나온 게 이제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인데 거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인공 남성이 중년에 사회적으로 좀 낙오돼 있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이제 아침에 잠도 잘 못 일어나고 우울증이 전형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이제 아침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 약 하나 딱 먹고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원래 암페타민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데 평소에 활기찬 사람이 먹으면 이제 더 잘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잘 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ADHD 환자들은 도파민 결핍 상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꿔주는 건데 메꿔주는 거를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과잉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암페타민을 먹으면 잠을 아예 안 자겠네요. 노홍철이 되는 거. 불면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노홍철 좋다. 노홍철 좋다. 노홍철도 그러니까 ADHD 의심 환자가 노홍철은 진단명이 진단이 한두 너무 개가 많아요. 아니야. 강박장애인지 뭐. 의증이 너무 많습니다. 의증. 그 사람은 그래서 저 암페타민은 대충 그런 정도고 여기에서 화학적으로 변형을 가하면은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게 된다. 매트를 붙이는 거네요 앞에. 네. 그게 필로폰이죠. 음. 일본 말로 히로뽕이고요. 실제로 히로뽕이란 이름으로 일본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제로 바카스처럼 처음에 피로회복제를 피로회복제로 만들어가지고 팔았고 헐. 팔았다고요? 시판하던 약이래요. 1930년대 40년대에 팔았어요. 그때 얘기예요. 네. 되게 아쉬워하네. 엄청 아쉬워요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스팀팩 용도로 이걸 썼다. 피로회복이니까. 그리고 카미카제 나가는 조종사에게 먹이기도 했다고 하고 비만 치료제로도 썼고 그러다가 전후에 그러니까 1951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지 약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로뽕이라는 일본말을 보고서 이제 필로폰이라고 부른 건데 실제로 이 별명이 되게 많아요. 뭐 스피드, 초크, 크리스탈, 뭐 크랭크,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이러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생긴 게 좀 얼음 조각처럼 생겼다고 아이스 뭐 이런 식으로 초크,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더스트 뭐 이런 네, 거 있어요. 다이아몬드 더스트하고도 뉴스에도 부르고. 영상 화면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결정 같이 생긴 네, 게 결정, 뚝뚝뚝 떨어지는 결정. 그런 맞아, 거. 맞아. 그게 추출을 하면은 그런 결정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빻아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정 모양이 유리 모양이니까 이제 유리에 관련된 혹은 얼음에 관련된 그런 이명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약 중에도 한국에서 특히 히로뽕이 유명한 이유가 우리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 팔거나 중국 쪽에 팔라고 한국에서 많이 생산을 했던 거죠. 이제 지하경제 어느 분이 좋아하신다는 그 지하경제.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일부에 1979년에 법 만들었다 했을 때 그래서 80년대부터는 히로뽕을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들면 불법이 되니까 역으로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좀 실패 사례라고도 볼 수 있나?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일본 야쿠자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던 약이고 야쿠자들이 단속을 하니까 그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게 70년대고 우리나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로폰에 대한 특별법이 발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한국이 필로폰 생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을 다 초빙해 와가지고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자를 다 일본 넘어가서 일본 도자기가 유명해진 거에 딱 반대 현상이겠죠. 일본에서 때려잡으니까 그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다 와서 전수를 시켜주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심각했던 건 뭐냐면은 보통 이런 약물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교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음성적이니까. 그쵸. 근데 한국으로 다 몰려있을 땐 어차피 몇 개 조직에 의해서 관리받고 있잖아요. 약쟁이들끼리 패러다임을 서로 다 공유한 거예요. 노하우를 공유했다. 노하우를 공유한 거예요. 컨퍼런스도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만드니까 좋더라. 한 편을 만들어서 기술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그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던 이제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 미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순도 98.5% 넘겼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약이라고 막 칭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99% 순도 99%가 넘고 1kg가 넘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걸린 게 이미 90년대 초반이에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뭐 이런 거 나왔던 예,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거기에 그 기술자 나오잖아요. 예, 교수님이라고 예, 그러죠. 그 영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야쿠자 그 사람이 그 일본 기술자한테 배운 사람으로 나와요. 별걸 다 앞서가네요. 참, 그리고 우리나라- 필로폰은 좀 조심해야 되는 약인 이유가 예. 한국에서 유독 많이 남용돼요. 현재 한국에서 남용되는 약물 중에 제일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필로폰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최고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층도 많고 그게 주사바늘로 찌르는 게 이제 네. 이거죠. 네, 그거야. 우리나라 이제 SM 1호 가수 현모 씨가 이제 이걸로 현진영. 네.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뭐 안개비 조명 사실이잖아요. 어쩌고 하는 그분 있죠. 맞아요. 필로폰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암페타민을 화학적으로 계량해서 이건 이름이 더 복잡한데 그냥 MDMA라고 할게요. 엑스터시. 엑스터시도 XTC 보통 엑스터시라고 네. 많이 부르죠. 이것도 연예인이랑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파티 드럭이라고 뭐 엑스터시란 이름을 붙인 이유 자체가 그거잖아요. 송백수만 모르고 다 알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왜 모르는 척해. 모르겠네요. 그 황홀경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우리말로? 아 그런 뜻이에요? 네. 오. 그럼 대충 그 다음 용도 짐작이 가시죠. 이제 이거 먹으면 정신 없다 그래서 도리도리라는 말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 계열 드럭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춤추면서 노래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먹는 용도로 쓰는데 그 앞서 얘기했던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서 약효의 그 지속 시간 자체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한 알만 먹어가지고 밤을 다 셀 수가 없으니까 보통 30분 이내에 약효가 떨어지는 걸 느낀다고 이제 약쟁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20알, 30알 이렇게 먹고 그래서 갑자기 애가 그냥 픽하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환자를요? 네. 환자겠지. 보호자겠어 그럼? 보호자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면 그 사람은 치료된 다음에 구속되나요? 잡혀가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법적으로는. 병원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신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딴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고하진 않았는데요. 신고는 했어요. 제가 알기로. 구경은 잘했다. 신기한 걸 본 거죠. 저는 사실. 그렇군요. 엑스터시. 얘는 이제 약으로 특징을 보자면은 환각 효과가 되게 빨리 나타난다고. 먹고 주사로 나면 바로. 놓고 뭐 30초 있으면은 보인다고. 대신에 이지컴 이지고죠. 그러니까 짧게 빨리 발현된 대신에 길지가 않은 거 환각 효과가. 아까 엑스터시는 뭐 30분 정도로 끝난다 그랬지만 히로폰 같은 경우도 길어봐야 3시간인데 보통 한두 시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많이 찾게 된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상품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한 번 빨고 오래 가면은 파는 놈 입장에서 그렇죠. 재미없는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것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더 양을 많이 계속 먹어야 늘고 약효가 짧으니까 또 더 먹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알만 오늘 한 알 팔면 한 달 후에는 배가를 사러 온다 이거죠.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보통 마약을 어느 정도 해야 금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마약 중독자들 보면 막 덜덜덜 떨고 그러니까요. 막 계속 약 달라고 하고 막 그거 이런. 약 반감기나 그런 거마다 다르잖아. 저번에 개인차가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개인차도 크겠죠. 왜 정해진 용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먹을 테니까. 뭐 반감기가 짧은 거, 긴 거에 따라서 뭐 내성이나 그런 거 발현되는 거 의존성 얘기 저희가 신경안정제 얘기할 때 한 적이 있는데 뭐 양력학적으로는 같은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지금 근데 금단 증상이 되게 빨리 온다고. 얘는 짧으니까. 그러니까 삶을 피폐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제일 짧은 거죠. 암페타민 계열 약물들은 그 이제 몰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주로 헤로인이죠.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내가 젊었을 때 해봤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 필로폰 좀 해봤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사람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무섭다. 그러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참 좋은 약이겠죠. 그치.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는 그런 고객이 약이네. 페인이 돼가지고 날 신고도 못 할 때. 그리고 원료를 구하기가 쉽다는 점도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 3군.
수면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수면장애 했죠. 때 얘기 많이 했었고 졸피뎀인데 이제 스틸록스 저 졸피뎀 부작용은 기사가 많이 났으니까 그 후로도 그 저희 방송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엄청 딱 그 주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뒤로 환자들에게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괜찮은 거 맞냐? 처방을 많이 하셨군요. 아니요. 저희는 수면제 처방은 별로 안 나가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 내가 지금 요만큼 먹고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방송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좀 무섭긴 한데 내가 뭐 하루에 몇 알씩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섭더라. 그래서 똑같이 해드리는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정신과 의사나 뭐 다른 과 의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량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방송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7알, 8알을 동시에 먹었어요. 너무 많은 약의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먹거나 그 부분이 이제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까지 처방을 받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또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같이 복용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스틸록스를 드시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알 정도 수준에서 정신과나 다른 과 의사랑 상의를 하면서 드시고 계시는 정도라면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얘기했지만 꽤 안정성이 높은 약이라서 걱정 안 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약이 무서운 게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부작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기억을 못해. 그게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되게 부각된 것 같은데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처음 먹었거나 술을 타서 먹었을 때 나타나요. 그냥 한 알 정도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꾸거나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하거나 이렇게 좀 바꾸지 그 순간을 의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꿍꿍하게 알고 있다가 이상해서 약을 혼자 2개, 3개 늘려보고 이러는 행동을 하는 환자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 방송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잠이 잘 왔는데 이제는 한 알을 먹어도 잠을 못 자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2알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가 의외로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물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잘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일단은 저희 환자들한테 수면제 처방할 때 굉장히 워닝을 하거든요. 이것의 용량을 함부로 조절해서 드셨다간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대한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모든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이미 약물 용량 조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약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 약을 하나를 먹으면 너는 언젠가 2알을 몸에 땡기게 할 것이다. 그게 그 방송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스테녹스가 의사들 어떤 개념으로 처방을 하고 있냐면은 잠이 안 와서 해결은 해줘야겠는데 장기 처방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약이고요. 장기 처방을 하거나 용량을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많아요. 굳이 스테녹스 2-3알을 쓰지 않죠. 그 친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약 중에 제일 안전한 게 스틸록스라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스틸록스 장기 처방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장기 처방이라고 해서 꼭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준 부분이 뭐 없는 걸 있다고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위험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는 내용이 충분히 있었지만 제가 듣기로 방송 이후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스틸록스의 안정성이나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정도의 되게 균형 잡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팩트 폭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4군 진정제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우리가 전문 업자용어로 벤조라고 불렀던 것들인데 그 질환 얘기할 때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못한 약이 하나 있어요. 프로포폴이라고 우유주사. 네, 우유주사죠.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우유주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별게 아니라 물에 안 녹아서 대두유에 녹아 콩기름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녹여서 주사가 뽀얗거든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에터미레이트 리프로라든가 다른 몇몇 그런 약들이 더 있어요. 근데 유독 얘가 유명해서 이걸 이제 우유주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얘가 좀 여러 가지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연예인들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승현 씨죠. 이승현 씨가 처음 걸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잠을 개운하게 잘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 돼서 많이 썼던 걸로 아는데 이게 실제로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은 이제 하도 문제가 돼서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아예 특집 기사를 좀 냈어요. 논문에 가까운 그런 거 냈는데 그거 찾아보면은 처음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그 아까 이제 잠을 안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정신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몸 자체는 깨어 있어서 약효가 떨어진 후에는 사실 잠을 안 잤으니까 당연히 잠잔 후에 피로함이 별로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개운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전한 그 진정제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부인과에서 어떤 진찰 그 좀 시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쓰긴 해요. 예, 마취제를 본격적으로 쓰긴 좀 그러니까 많이 쓰죠, 엄청. 그래서 이런 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 프로포폴이 그 로컬 내시경 할 때 내과에서도 많이 쓰고 수술방에서도 프로포폴 많이 쓰죠. 단시간 마취용 국소 수술할 로컬 수술할 때 보통 저희가 쓰고. 수술실에서 마취하는 거 생각하면 뭐 하나 둘 셋 세세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가스 가스 마취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가스가 이제 여기 이제 마스크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블랙가스 같은 거? 세오플로 쫙 들어가면서 이제 참 그거는. 호흡 마취를 하는데 이 프로포폴이 단기간으로 들어가서 되게 빨리 깨거든요. 이건 약을 끊으면 금방 깨요 사람이. 근데 마취는 좀 긴 수술을 할 때 되게 좀 적당하게 쓰는 반면에 짧은 수술은 이 프로포폴을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단시간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금방 깨기 때문에 실제로 남용이 좀 여기저기서 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하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10만 원어치 뭐 20만 원어치 프로포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만 원어치를 맞으면 1시간을 자고 거기에서 1시간을 자고 이 병원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10만 원어치를 맞고 네? 1시간을 자고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포포를 중독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자려고 10만 원을 내는 거라고요? 아 이게 아까 왜 말했지만 잠을 푹 자는 것 같다는 느낌. 음. 그런 분들이 아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직업 여성분도 그렇지만 그 프로 게이머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네. 쉴 틈이 없으니까. 그쵸. 그 약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쵸. 이게 워낙에 짧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약이라서 뭐 의존성이니 중독이니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쓰는 약도 아니라 시술 받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생겨서 문제가 되는 약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근데 하도 그렇게 써대니까 남용이잖아요. 남용으로. 다른 용도로 자꾸 써대니까 규제를 강력하게 한다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 취급자는 다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취급자라는 게 저 의사, 저 네. 약사, 네. 주사 놓는 간호사, 그리고 마약을 들고 날라다주는 이송 사원까지도 다 취급자란 말이에요. 누가 빼돌릴지 모르잖아. 그렇구나. 그리고 약을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 한번 나올 때마다 의사가 뭐 수기로 사인하든 전산으로 사인하든 마약 처방전을 별도로 발행해서 약을 낼 때 수량을 매번 세고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전담 인력 약사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숫자를 세요. 네. 처방 나서 전산으로 된 숫자랑 실제 금고에 있는 거랑 맞나 안 맞나를 세서 안 맞으면 업무 스톱하고 모든 걸 스톱하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약이랑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손실이 몇 알은 어떻게 튀거나 뭐 4분의 1종 이런 거 처방 내다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은 봐주는데 어차피 숫자 세워야 되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면은 정말 귀찮아져요. 엄격한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가 엄격해진. 게다가 우리 정부가 또 IT 융합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또 올해부터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마약류 통합 관리라는 제도를 시행해요. 그러니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가 생겨서 부작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아침 저녁으로 장부 만들어둬서 숫자 센다 그랬잖아요. 네. 야 이제 더 이상 귀찮게 장부 안 만들어도 되니까 우리 서버에 실시간으로 보고해.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약 제조 회사에
RFID랑 QR코드를 넣으라고 강제를 시켰어요. 나갈 때마다 QR코드나 RFID를 리더로 찍어가지고 몇 개가 누구 손에 의해서 누구 환자 처방 열고 나갔음을 실시간으로 장부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센터 서버에 보고하라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얼마나 귀찮겠어. 이거 귀찮아가지고 아씨 나 마약 처방 안 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마약으로 당연히 지정되어 있던 게 아닌데 프로포폴을 쓰고 나면 앰플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남는 약이 있잖아요. 조금씩. 이걸 의사들이 남용을 이렇게 했죠. 남용을 하는 지난 시간에 사례들이 얘기했듯이 있었어요. 잔량이라고 부르는 네. 거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쓰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 보통 술 먹을 때 소주 한 잔 먹으면 밑에 장판 깔듯이 조금씩 남은 거 그거 모아가지고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로 뭐 완전히 프로포폴뿐 아니라 몰핀도 그렇고 다 뭐 반 쓰고 0.3 쓰고 이러면 남잖아요. 그거 남는 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앰플이랑 남은 약이랑 모아서 물감 같은 걸 타가지고 못 쓰게 만든 다음에 그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몇 개를 폐기했음이라고 보건소에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귀찮겠다. 그렇죠. 엄청 귀찮아서 남기는 거 싫어하는데 포폴이 그렇게 관리받기 전에는 조금 막 썼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만들면서 같은 규제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마약으로 분류가 안 됐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덜했기 때문인 건가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볼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 약은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그 찬양받던 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정 선생님 졸업하실 때쯤에 그때 처음 나오지 않았나요? 글쎄요, 저는 수술방에서는 이미 쓰면서 수술방에서 약간 신세계다 이랬거든요. 예. 포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가스 마취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고 잘 안 듣기도 하고 환자 관리도 힘들고 이런데 정맥으로 약을 주고 약만 딱 끊으면은 깨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쓰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의사들이 많이 썼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오용이나 남용이 아니죠. 근데 마취과 선생님들이 그랬어. 이게 포폴이라는 건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단 맞아요. 말이야.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를 맞고 일어난 사람들이 맞고 일어나 보니까 개운하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의사들이 쓴 거예요. 그 그거를. 피드백을 듣고 의사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네. 남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남용하는 약물 1위가 이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도 그렇게 얘기하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쓰고 그래서 자기한테 하는구나. 그러다 이거 하다가 근데 이제 의사들이 죽었어요. 꽤 많은 숫자가. 그래서 조절이 잘안 돼서. 처음으로 이제 위험 약물로 지정을 해서 너네 자제해라고 했는데 이때쯤에 연예인 사건이 이제 딱빵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최초로 이거를 마약류로 지정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인가요?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세계 최초예요. 우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약류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프로포폴이 마약류 지정이 된 내가 거죠. 아프가니스탄 있을 때 그 마취과 선생님도 폴을 되게 좋아했어요. 쓰는 걸요? 스스로한테 놓는 걸? 그 수술할 때 쓰는 거 본인한테 놨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미군들이 그 미군 병원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중간에 아무튼 이게 향정으로 재분류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 장부에 넣게 됐는데 그때 미군 의사랑 약사가 와가지고 그런 거 시스템 구경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디피리바니? 왓?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이게 왜? 그러길래 아니 정치 문제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정치 문제잖아. 그리고 이게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퍼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시경 워낙 많이 하니까 빠르게 퍼지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퍼지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만성 통증 환자에서 이거를 쓰면 효과가 좋더라 그런 보고도 나오고 오히려 적응증이 확대되는 추세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귀찮아서 안 써버린 약이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은. 이게 또 보고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쓰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향정 주사를 원내에서 쓰려면은 의원 같은 데서는 의사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마약이다. 아직까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의 각성제, 환각제, 수면제, 진정제 요 4가지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향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약 분류고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분류로 저희가 얘기를 할 게 의료용 마약
마약이거든요. 네, 업자용 마약이죠. 업자용 마약. 실제로 정말 저희가 처방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형외과는 정말 마약 처방 많지 않아요? 정형외과는 아무래도 통증 조절 때문에 마약 네. 처방이 많죠. 주로 뭐 쓰세요? 거의 웬만한 건 다 써봤습니다. 데메롤, 아이알코돈, 옥시콘틴 뭐 그 정도로 이제 수술 후에 많이 주고요. 정이 안 될 경우 그냥 몰핀을 처방해 볼 때도 있고. 예. 파스 같은 건 안 쓴다. 펜타닐 패치 쓰고요. 그러니까 디로제식 디로제식 쓰고. 얘기했던 네. 거 저번에. 맞아요. 거의 암 환자에서 쓰는 정도의 이제 진통제를 씁니다. 저희 거에. 빨아먹는 것도 있잖아. 뭐? 펜타닐. 펜타닐 버칼 정. 저는 그 비뇨기과는 저거 요로결석의 통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갖고 들어오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면 요로결석은 데메롤 바로 줍니다. 저는 암 환자에서 주로. 그러니까 공통점은 뭔가 통증이 엄청난 경우에 그렇죠. 다른 진통제가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쓰는 거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진통제 쪽 마약은 사실 우리가 얘기한 지금 뭐 몰핀이라든지 뭐 펜타닐 시리즈라든지 뭐 또 뭐가 있지? 데메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름만 들었을 때 뭐 이제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뭔가 싶기는 하지만 다 진통제류인데요. 진통제류 아닌 목적의 마약이 코데인. 우리가 일반 처방에 사용되는 경우가 코데인이죠. 기침 억제용으로 그렇죠, 쓰죠. 그렇죠. 기침 억제용. 그건 안 써보셨죠? 그거를 처방하실 수 있다고요? 네.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먹어봤을 걸? 아 진짜요? 코데인은 많이 먹으셨을 것 코데인은 같은데. 많이. 근데 코데인보다는 이제 다이하이드로 코데인 형태를 쓰는데 이게 한외 마약이라고 법에 지정된 게 있어요. 이게 코프 시럽이라고 많이 들어왔지. 빨간 시럽. 마약을 먹었다고요? 아니요. 되게 어렸을 때 먹던 코프 시럽 갈색으로 된 거는 한외 마약이 아니었어. 근데 그게 다른 성분 문제 때문에 덱스트로메토로판 문제 때문에 네. 아예 이 다이하이드로 코데인을 한외 마약 빨간 시럽으로 바뀌면서 그 약 구석탱이에 빨간 글자로 한외 마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뭐야, 마약? 싫어?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약이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그래요? 병아리 눈물보단 많겠다. 근데 조금 있는데 다른 약이랑 섞어놔서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 저 왜 그때 저 슈다패드 얘기할 때도 네. 슈다패드 단일제는 그 막아놨는데 복합제는 일반 약으로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네.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렇지. 그때 쓰는 다이하이드로코데인이 아까 말한 코데인을 화학적으로 변형한 거고 기침약으로 쓰는 거다. 근데 그거가 안 들을 정도가 되면 마약 코데인을 기침약으로 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약 중에서 처방을 종종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코데날, 코데농, 코데모 시리즈. 다 걔들이에요. 네, 그것들이 이제. 근데 보통 저희가 기침을 억제하는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가래가 많아서 하는 기침이 있고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하는 기침이 있고 뭐 자극에 의해서 하는 기침이 있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원인에 따라서 진해제를 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멈추지 않은 자극성 기침에 요런 식의 진해제를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마약이라는 거. 또 이제 실제로 마약을 환자분한테 줬을 때 뭐 특이한 반응이나 뭐 막 중독돼서 나한테 몰핀을 더 놔주세요라던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무료용으로 네. 줬다 하더라도 마약은 마약일 테니 임상 경험을 한번 좀 그렇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마약을 한번 경험한 뒤로 그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주사 놔달라고 막. 네, 특정 약을 지칭하면서 자기가 원래 요로결석이 있는데 왜 데메롤이라고 말을 못해? 데메롤을 좀 나는 데메롤이 아니면 통증이 듣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병원에 와서 요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네. 응급실에서 아마 인턴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로결석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체크해보면 있어요? 결석이 담낭이든 요로든 있어요.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아파서 진통제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리고 네. 통증 자체도
사실은 진짜인 그러니까 통증은 정말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게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병에 의해서 돌이 눌러서 통증이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물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만 해결이 될 정도의 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이 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중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좀 높은 편인데 네. 그런 분들에게 꾀병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처방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해요. 애초에 치료용으로 썼는데 그 치료 때문에 마약 중독이 돼버렸네요. 뭐 중독 완전히 이제 마약 중독이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려면 뭐 처방 빈도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DUR로 다 이제 컨트롤이 되니까 시스템으로 컨트롤이 되니까 어느 정도 빈도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만약에 마약 중독까지 이 사람이 위험한 정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진통제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한 번 온 분들이 또 오기 때문에요. 응급실에 근무한 사람들이 알아요. 블랙리스트가 있군요. 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리스트를 뭐 주변 병원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예, 왜냐면 워낙 그분들 보통 이제 사법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점잖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권하죠. 정식 진료를. 맞아요. 블랙리스트 있고 저도 지방에 소병원에 파견 나갔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데메롤을 요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너무 상습범이라 네. 그냥 식염수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플라시보. 네, 플라시보처럼. 네, 근데 식염수를 드렸는데 당연히 이거는 안 듣겠지. 이게 전문 약쟁이시면 알거든요. 딱 들어간 느낌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기 진통제가 안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요구를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른 데메롤보단 약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성이 아닌 진통제를 놔주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 자기 이거 통증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약까지 맞고 저는 심지어 돈 안 내고 틴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애초에 데메롤을 안 썼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걔를 꼭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데메롤을 쓰는 정도의 통증은 몇 가지 질환에서 있는데 네. 뭐 암성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가 보통 요로결석이나 담낭 결석 같은 결석에 의한 콜리키페인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아니고서야 조절이 정말 어렵다고 들을 데메롤이 매우 셉니다. 세기 때문에. 진짜 아파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보다 아프다 이렇게 알려져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아픈 통증을 잡기에 데메롤이 참 좋다 이 말이죠. 그렇긴 한데 왠지 이 방송을 듣고 괜히 요로결석이나 담낭결석이 있는지 찾아볼 만한 분이 있는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뭐 알아서들 근데 하시겠지. 그거 정말 아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요로결석. 네, 아파요. 정말 아파서 뭐 오죽하면 아기 낳는 것보다 아프다고 하겠어요. 우리 중에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네.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프냐고 하면요. 네. 제 경험인데 암으로 걸려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요로결석은 아니고 환자 왔는데 암이 척추에 전이가 돼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사람이 요로결석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쪽인지 감별이 안 될 정도로 둘이 통증이 비슷해요.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그러니까 암 환자 통증에 쓰는 데메롤을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여튼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도 쭉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마약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오늘 왠지 마약 전문가를 모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사실입니다. 저는 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마약은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하면 죽습니다.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시라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진 돈 다 털리고 죽습니다. 네,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중독 재활 맞다. 치료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 이제 다음번에는 마약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에서 조금 또 이제 북핵 전문가님을 가능하다면 모셔보고 오리픽스님도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하면 점점 이렇게 우리는 고정으로 이렇게 묶어가는 점점 거잖아요. 고정으로 몰아가고 있죠. 네. 빗기를 덥석 문 느낌인데. 나중에 황 약사가 캐나다를 가더라도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럼요. 이렇게 후임들을 다 물색해놓고 또 우리 또 송백수를 위해서 또 약사분도 한번 섭외를 그렇죠. 해보고. 미혼인 여성 약사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 성차별적 발언 아니니? 왜요? 개인적 취향에 네, 대한 제 얘기를 한 취향인데. 거지 뭐. 저는 성적 취향이 여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인정. 네. 인정.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